토론 진행을 위해서 자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5차 그 데이터 기술 영재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발표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죠. 토론 시간보다는 오히려 발표 시간을 더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아울러 옆에 우리 반 CTO께서 앉았는데 제가 이 그 프로필을 보니까 국제 IQ 만점자라 그러니까 괜히 기가 죽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좀 멀리 앉았으면 했는데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그 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반 CTO께서도 뭐 물론 이제 트랜스가 얘기한 거지만 결국 GTP는 그 쓰는 사람의 어떤 지능을 반영한다는 얘기, 또 테드 창이 뭐 최근에 얘기했지만 그 흐릿한 뭐 인터넷상의 어떤 그 JPEG 파일이다.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사용자한테 많은 부분이 걸려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윤 교수님 발표 내용에서는 상당히 그 대한민국의 AI 쪽에서 좀 어떻게 앞서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생태계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우리 이종택 팀장님 되게 고생하셨습니다. 앞에 발표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발표를 쭉 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챗 GPT 평가하면 얼마 정도 가격이 나오는지 그건 나중에 한번 방송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패널 분들은 미리 뭐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특별히 따로 소개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뭐 챗GPT에 대한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분명하게 좀 그 말씀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갖는 우리 사회에 갖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과 좀 부정적인 측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조금 우리가 더 많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떠한 준비들이 필요한지 지금 뭐 많은 좀 그 우리가 조금 더 앞서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같이 해서 좀 논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항상 좀 아쉽지만 가는 순서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김형준 그 박사님께 그 토론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애트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형준이고요. 앞서 세 분 발제하시는 말씀 저도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패널에 패널리스트가 이렇게 많이 계실 줄 몰랐고요. 준비된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5분 정도 이내에서 간략하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세 번 발제하시는 분들 발표 내용에도 잠깐 나왔어요. 우리가 그 커즈 뭡니까?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레이 커즈와일 2005년도에 책 출판했던 레이 커즈와일이 싱글레리티라는 얘기를 했죠. 특이점. 그러니까 그 뭐 로봇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시점. 그때 2005년에 출간된 책이니까 그게 2045년쯤 아마 싱글레리티가 도래할 거다라고 예측들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술 발전이 막 되다 보니까 최근에 나왔던 게 2035년까지 한 10년 땡겨질 것 같다. 즉 로봇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온 것 같아요. 그죠? 사실상 그 두뇌를 구성하고 있는 시냅스가 한 100조 개의 시냅스가 서로 상호 작용을 한대요. 근데 이거를 굳이 매개 변수로 치환을 한다고 그러면 한 100조 개의 매개 변수가 들어가는 언어 모델은 아마 2025년 이전, 올해 지금 우리가 2023년에 살고 있거든요. 이미 챗GPT는 충분히 제 머리를 뛰어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한 100조 개의 시퀀스가 동작하고 있는 그런 100조 개의 파라미터로 워킹하는 그 언어 모델은 2025년 이전. 그러면 결국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AI의 출현은 이미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다. 2005년에 나왔던 게 싱글레리티 이즈 니어였는데 이미 지금 이 시점에 그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다. 전화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아까 우리 윤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어요. 과연 우리 AI가 우리나라의 또 새로운 기회가 될 거냐. 저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한동안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이슈에 많이 매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미가 드라이브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미국 중심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인터넷 거버넌스가 유럽이라든가 다른 제3국가에서 그 인터넷 거버넌스를 차고 올라오는 것 자체를 북미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IP 어드레스 뭐 개수 이거 얘기할 거 시간이 아닐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이 가장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게 데이터 거버넌스입니다.
데이터 거버넌스의 경쟁력에 미국에 대응하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든 막고 있어요. 저는 AI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뭐 통신 전문가라고 하면 그쪽이고요. 또 국제표준화 일선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제표준화 쪽에서 AI 관련된 표준화 활동을 철저하게 미국은 막습니다. 그거를 막고 그다음에 미국이 드라이브하고 있는 표준화 단체에서 AI 그룹을 만들어요. 그 정도로 조금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적절치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치사하게 미국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경쟁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데이터 거버넌스입니다. AI 뭐 매개변수 100쪽에 이게 결국은 핵심은 뭡니까? 데이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과연 데이터 주권이 있는 나라냐 이 얘기도 우리가 수년 전부터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를 해보면 우리나라도 초거대 AI 언어 모델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향후 AI 시대가 가져줄 어떤 기술 경쟁력에 과연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쉽지 않겠다.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저도 여기 아마 대부분 챗GPT 다 쓰고 계실 거고요. 저는 챗GPT가 이제 월 20불씩 해서 2달 빠져나가고 곧 이제 3달째 빠져나갈 것 같은데 그 20불 빠져나간다고 할 때마다 이제 제가 봅니다. 이걸 제가 20불 쓸 가치가 있나 없나. 근데 당분간은 그 유료를 그대로 유지를 할 것 같아요. 대단히 챗GPT가 제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그 챗GPT의 그 영향력은 2016년 아까 이세돌과 그 알파고의 대국, 그 아까 우리 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so what? 그게 저한테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습니다만 이번 챗GPT의 등장은 저한테 엄청난 충격이었고요. 그 충격은 당분간 가시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챗GPT의 오늘 주제가 뭐예요? 결국은 그 AI 언어 모델이 가져다줄 데이터 경제의 호와 실, 뭐 아니면은 이점과 뭐 약점. 그거 챗GPT 물어보십시오. 겁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기서 다시 언급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알고리즘 소사이어티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빅브라더 얘기도 많이 나왔고 이제 그게 오늘날 이제 우리 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챗GPT 또는 언어 모델을 통한 데이터 경제에 우리가 진짜 균형 있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뭘까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을 드린다면 그 형평, 실제 그 챗GPT를 활용함으로 해서 인간의 삶의 그 삶을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여건에서 과연 5분 지났다는 얘기인 거죠? 예. 여기는 국회가 아닌데 이상하게.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려보면 그 AI 기술이 가져다주는 부작용 차원에서 뭐 개인정보 침해라든가 뭐 디지털 격차, 디지털 디바이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일자리 변화에 대한 불안정, 뭐 여러 가지들, 편향, 차별,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위한 법제적 노력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말씀 없을 것 같고요. 그 시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뭐 많은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5분씩 한 번씩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그 말씀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또 압축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중앙대학교 남영준 교수님께 패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거창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희 문헌정박 즉 도서관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몇 가지 물어볼 겁니다. 토론자의 이제 가 해야 될 지켜야 될 가치 중에 하나가 데이터 가치처럼 5분을 넘기지 마라. 그다음에 발표자들에게 질문거리를 드려라 이런 거라 해서 잘 지키고 가겠습니다. 일단 저희 문헌정박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제가 본 거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이제 인간은 기계가 쓰는 언어로 닮아간다. 우리 언어를 포기할 때가 왔다. 왜냐하면 우리가 표준어라고 하는 거는 기호지방에 살고 있는 40대 대학을 나온 남성이 쓰는 언어가 표준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젠가는 이제 지금 GPT 익숙한 사람들이 그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리더들이 되고 쓰면 그게 표준어가 되고 그게 제가 봐서는 프롬프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언어학에 대한 거는 많이 고민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어가 이제 급격하게 파괴되겠죠. 전통적인 한국어라는 개념, 우리들이 쓰고 있는 뭐 존댓말 이런 거는 GPT가 이해하는 기계가 잘 이해하는 말로 아마
다 바뀌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문헌정박에서 도서관에서 이제 이용자 교육이라는 걸 시킵니다. 이용자 교육은 도서관에 있는 정보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너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 잘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건데, 그래서 제가 도서관협회장을 올 7월까지 하고 있는데 7월 이전에 이제 과기부하고 문화부를 통해서 도서관에 있는 자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저는 잠깐 다른 얘기인데 영어로 물어보는 프롬프터, 그다음에 한국어로 물어보는 프롬프터를 만들고 이제 제가 협회장을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프롬프터라는 게 이제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계가는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느냐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생각하는 게 우리가 우생학적으로 그다음에 서로 다른 종족 간의 그 결혼이 좀 뭐랄까 더 건강하게 자라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기계가 나름대로의 증식하는 지식과 인간이 지식하는 지식이 서로 혼합되면서 우리 인류는 더 발전할 거라 저는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서관 영역에서는 그 프롬프트 개발, 지식의 어떤 창출, 지식의 습득에 대해서 이제 도서관이 더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질문은 이렇습니다. 도서관에서 이용자 교육이 실제적으로 프롬프터 교육과 같이 쓰여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제가 이제 반병현 CTO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게 아마 반병현 선생님도 그렇고 이준정 교수님도 그렇고 다 대답을 해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묻어가는 게 맞을까? 쉽게 얘기해서 오픈 AI한테 묻어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키스티가한테 적극적으로 밀어서 한번 맞짱 뜨는 게 맞을까? 그리고 결정해야 될 시기거든요. 우리가 구글과 네이버의 아래 한글과 일단 다 아시지만 일본의 이시타로라는 워드프레스는 사라진 거잖아요. 우리는 아래 한글이 지켜져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맞짱 뜨는 게 맞나? 아니 묻어가는 게 맞냐를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세 번째는 데이터 가치에 대한인데 뭐 다 소문이 난 거니까 우리 그 데이터 가치 평가할 때 제가 위원으로 있었었는데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기관을 지정을 해주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 혹여 키스티가 은행업, 금융업을 하면 어떨까? 개인적인 의견이면 진지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치를 평가해 주면서 우리나라 공시지가가 실거래 가격의 한 70%, 60%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가치 평가하면서 진짜로 키스티가 이건 나는 한 1억짜리 가치가 있어 라고 하면 키스티가 돈을 들여서 6천만 원을 줘서 그 데이터를 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데이터 금융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야 가치 평가에 대한 책임감도 갖고 또 우리나라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하나의 금융 데이터 공시지가가 아니라 공시대가가 되는 거죠. 그거를 만들어 보는 게 나름대로 키스티에서 역량이 아닐까라고 해서 제안하는데, 그거를 좀 농담이 좀 진지한 마음으로 이종택 팀장님이 묻는 걸로 제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 교수님 세 가지 질문하셨기 때문에 뭐 혹시 그 발제자분들 아니요, 그 발제자분 바로 시간 있는 대로 빨리 물어보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호남대학 백남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례 중심으로 잠깐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새싹 캠프, 그러니까 지난 12월부터 3월까지 현장으로 나가서 AI 교육을 시켰던 이제 장본인입니다.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들을 다 저희들이 세팅을 하고, 제가 12월 중순경에 초, 중, 고등학교에 AI 교육은 어떻게 시켰으면 좋겠니? 하고 챗 GPT한테 물었습니다. 과연 이제 내가 그동안 머릿속에 짰던 그 프로그램이 과연 챗 GPT와 어떻게 격차가 있을까? 근데 고맙게도 저희가 그림을 그렸던 그 프로그램과 또 챗 GPT가 고맙게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교사들의 역량은 어떻게 개발시켜야 되고, 또 현장에 나가는 교수진들은 어떠한 소양을 갖춰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되고 한 7가지를 물었어요. 초, 중, 고등학교의 프로그램들은 기가 막히게도 저희가 짰던 프로그램하고 일치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시각화와 또 흥미, 게임 위주로 하라. 이제 그러한 거를 구체적으로 한 7가지 단계를 주었습니다. 근데 마침 저희가 블록 코딩으로 해서 인공지능 번역기까지 만드는 거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순기능으로서는 굉장히 아하 괜찮다. 그리고 나가는 교수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머리 짜서 만든 프로그램들이 일반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나왔던 그 부분에서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서 런칭하시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힘을 실어드렸어요. 그것은 이제 좋은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보니 현장은 또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그 부분과 현장에서 학습자들에 대한 현장은 너무도 피부가 달랐고요. 거기서는 뭐 저희들이 정부에서 추천을 하기로는 뭐 지역 교차라고 하지만 그것은 전혀 현장하고 달랐던 이제 그러한 말씀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어요. 현장에서의 차이가 교육의 지역의 차이가 아니라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멀리 있는 완도, 그런데 교사들이 역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왜냐하면 이제는 뭐 지역이 멀어서 교육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얼마나 거기에 대한 뜻을 같이 가지고 동기부여가 되느냐에 따라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상당히 학습 역량이 높았습니다. 하물며 가장 가까운 광주권역 가까운 쪽은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격차가 아니라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역차입니다. 지금 챗GPT가 등장하고 나서 가장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대학의 현장과 또 초, 중, 고등학교의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의 역량은 어느 정도의 일반화되어 있는데 MZ세대나 또 학생들이 굉장히 용이하게 들어가 있는 학생들은 챗GPT로 숙제를 하는 경우를 어떻게 막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우리가 보통 이제 메타로 봐야 되는데요. 어떤 때는 메타로 같이 가지를 못해요, 교사들이. 그리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월에 저희 교수 세미나를 할 때 제가 교수님들한테 전체 교수님들한테 챗GPT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일부 이제 어떠한 교수님들은 이제 그러면 손으로 써서 내라고 그랬는데 3D 프린터가 다 해줘요. 챗GPT를 연결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따라가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커버를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신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고 현장은 교사들의 역량은 필요로 하고 또 신기술에 맞춰서 교과과정은 또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현장에 지금 저희가 신기술을 따라가는 데는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사실은 데이터 경제 이제 차세대의 리더들과 차세대의 어떤 인재들이 교육을 받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 또 신기술을 접할 때 챗GPT 아닌 다른 기술이 나왔을 때는 또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백투베이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윤종현 교수님께 이제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까 창업도 보시고 스타트업도 지도하시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셨는데 현장에서의 교과 과정들은 어떻게 저희가 접목을 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반 대표님께서는 이제 미래를 보는 이제 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책을 많이 쓰셨으니까 이제 동기부여와 또한 그러한 백투베이직을 할 때 어떠한 포커싱으로 또 교사들이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 또 윤리적인 부분 조금 건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두 분께 질문을 드렸는데 아마 뭐 그 수백만 컨설팅비를 받고 해야 될 얘기일 것 같습니다만은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그 이영조 교수님 한국대학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한테 인사말을 해달라는데 제가 토론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5분밖에 안 돼 갖고. 근데 하여간에 그 데이터가 왜 중요한가는 이제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그 법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하에도인데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라서 그 정부 내에서도 서로 데이터를 쉐어를 못해요. 한국 사정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만 해도 데이터 이야기할 때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야기한다든가, 그다음에 데이터 이런 법령 자체는 저기 대통령 산하나 저기 국무총리 거기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GPT가 뭐 자기를 반영한다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한 게, 우리가 유튜브를 봐도 우파는 우파 것만 자꾸 듣고 뭐 이러는데,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답변으로 자꾸 이거 유도하면 계속 이 사람 거만 맞춰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뭐 GPT가 뭐 반영하는 그 사람마다 다른데, 글쎄 그렇게 꼭 중요해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주 급변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 이제 이야기한 게 한 400~500년 전인데, 그때 생각이 우리 인간을 다른 뭐하고 구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0세기 시작할 때 수학의 가장 유명한 힐버트라는 사람이, 수학이 그 가장 논리적인 생각인 수학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할 수 있겠냐 해서 그걸 하겠다고 해서 나온 두 번째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인데, 걔들이 그건 안 된다고 증명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튜링이라는 학부생이, 캠브리지 학생이었는데, 선생이 증명하는 걸 보고 이 기계적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마인드라는 데다가 끼적끼적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초침이 있고 이렇게 알고리즘 따라서 하면 이거로 하는 게 수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냐. 근데 그것이 그 컴퓨터의 설계도였고, 지금 현재도 몽땅 다 튜링 머신이에요. 암만 양자 그게도 그거 이상은 안 벗어나는데요. 근데 튜링이 처음 시작할 때는 수학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애니그마라고 암호 해독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중간에 사과에 청산가리를 바르고 자기가 먹고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애플에 있는 그 깨문 사과가 튜링 사과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스티븐 잡스는 한 번도 대답을 한 적이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 1970년에 아이제 굿이라고 유명한 통계학자가 뭘 이야기했냐면, 그 자기들이 애니그마 그거 할 때 베이지안 방법, 통계 베이지안 방법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튜링이 굉장히 한 거는, 이 사람은 베이지안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그냥 개발해서 하는데 전부 베이지안이었다고 그냥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20세기 와서 우리가 급하게 통계학이 그러니까 귀납적 방법이 데이터를 어떻게 볼까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 프라이어가 이제 그런 사전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통계 모형만 있으면 가장 그럴듯한 답을 주는 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터라는데 그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 뭐 딥러닝 이렇게 왔을 때는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는 거는 무지막지하게 큰 통계 모형을 주고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챗보트 와서 내가 잠깐 야 이거 봐라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데이터를 갖고 통계 모형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그럴듯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예? 근데 그게 굉장히 뭐 특별해 서 이제 그렇게 뵈는데,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고놈들이거든요. 단지 이제 데이터들이 워낙 많고 이제 그래서 신기해 보여서 그런데, 그냥 컨디셔널 라이클리후드 뭐 익스펜션은 그건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하니까 그렇게 신기하게 보이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대 기업이 되면은 빨리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거대가 된다 그러면 챗밥 만드는 애들도 커지면 그다음 잘 못 고치거든요. 그러면 그 조금만 해갖고 더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IBM 머신이 처음 나왔을 때 그냥 여기 가득한 거 더 큰 머신을 쓰다가, 그래서 PC 쓰잖아요, 그렇죠? 그 PC가 옛날 그거보다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챗봇이 이게 나왔대서 처음에 신기할지 몰라도 그 안에 이론을 보면 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라이크리우드한 값을 말해줘도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믿을 수 있는 답변인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믿어도 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건 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없어진다는데, 뭐 그냥 대충 하는 데이터, 그러니까 그냥 크게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 사이언스는 없을지 몰라도, 내가 내일 중국하고 뭐 하려는데 누가 이기느냐고 그럴 때는 정말 진정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대답을 원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체포수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어느 때나 기회가 있는데 불가능해 뵐 때 그때가 이제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서 말하는 거는 그 미국은 실리콘밸리라는 데 있어갖고 조그만 생각들이 있으면 그거를 담아서 회사로 만들어주고 그러는데 한국은 그런 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 교수로 있으면서 결국 가서는 그 뭐 새로운 통계 패키지를 만들고 이래봤자 그걸 갖고 그걸 하지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나한테 하는 이야기는 실리콘밸리로 가라.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도 성기준이라는 내 친구가 왔는데 걔도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챗보트 같은 거를 되면 한국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는 같이 합쳐서 그게 크게 나갈 그런 게 필요해요.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사람들 다 저고 이랬는데 상공과 콩공과 회귀 분석 하나도 몰라요. 근데 저는 또 파라렐 프로그램이나 뭐 크라우딩 컴퓨터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다 같이 합쳐서 내놓고 한번 세계랑 싸워보느냐 뭐 하여간에 그런 거 할 때는 몸이 가벼운 게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더 큰 기회가 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더 큰 기회가 되는 게 뭐냐면 문제가 훨씬 많은 게 이제 이 챗 GPT에서 돈을 받고 하는데 그럼 기업 비밀이라고 안 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뭘 개발한다 그러면 절대 우리가 내놓고 말해주지 못하죠. 그럼 챗보트 보고 다 설계해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 정보를 무지막지하게 내풀어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못 오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 더 가짜 정보, 이 답변 어떻게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느냐, 뭐 하여간에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 찾고하는 것이 전부 또 새로운 기회니까 새로운 기회가 왔다고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약간 뭐 부정적인 측면도 좀 지적해 주셨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될 것이냐 이 방향성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이재진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데이터에서 데이터 활용본부 맡고 있는 이재진입니다. 사실 오늘 이 포럼에 제가 뭐 토론을 요청을 받았을 때 오늘 주제가 일단 챗GPT 얘기가 메인인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그런 분야의 또 전문가도 아니고 여러 상황상 이게 맞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마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또 데이터 경제와 관련된 뭐 데이터 가치평가 얘기를 잠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 기관도 그렇고 저희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어떤 업무들 이런 것들 좀 기반으로 좀 관련된 내용들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향후에 또 어떻게 보면 저희도 지금 챗GPT를 좀 보면서 향후에 이것들이 좀 기업에서도 많이 활용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또 기술 변혁이 아닐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좀 계속 좀 고민 중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특히 뭐 AI가 그 데이터랑은 또 뗄 수 없는 관계고 그리고 방금 좀 잠깐 언급드렸듯이 뭐 챗GPT도 전 산업에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촉진에 관련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디지털 전환에 또 기여를 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또 기술적 혁신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데이터 가치에 관해서 좀 들으면서 저희는 인간에서 갖고 있는 특히 이제 민간에서 생산한 혹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의 어떤 잠재적 가치를 가치로서 좀 부여를 하고 이것이 결국엔 시장에서 또 경제적 측면에서 활용이나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 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서 이제 아까도 잠깐 발표하실 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법제도라든지 이거에 기반한 정책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발표가 되고 있고요. 이것과 가장 좀 저희가 좀 하고 있는 업무들하고 좀 밀접된 부분, 그 부분 좀 설명드리고 저는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2021년에 아까 잠깐 언급됐던 그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 저희가 데이터 산업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법이 기본법이 이제 산업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22년 4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이제 데이터의 생산이나 거래
이런 것들을 통한 활용을 촉진해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이제 그 법에 좀 담겨져 있고요. 이걸 위해서 이제 그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 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법이 시행되면서 그 산업 진흥 기본 계획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1차 기본 계획이 올해 초에 1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이 기본 계획을 좀 들여다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 중심의 데이터 시장을 만들자라는 이런 기치가 들어 있어요. 특히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정부나 혹은 이제 법제도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데이터 유통이나 거래 제도를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 사업들, 뭐 지원 정책들을 많이 펼쳐내는 일입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말씀 주신 데이터 가치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이제 사업들이 혹은 정책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주의 깊게 봤던 거는 뭐 첫 번째는 이제 가치 평가 부분입니다. 가치 평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은 어떤 데이터 활용이나 이용에 있어서 어떤 신뢰성이나 공신력을 가져가는 이런 취지의 어떤 품질 인증 제도 부분이 또 이제 법에 어떤 제도화하는 부분으로 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데이터가 많이 활용되려면 어쨌든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이게 유통되고 거래될 수 있는 환경 측면에서 일종의 여러 권리관계라든지 뭐 계약관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반이 돼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뭐 꼭 정형화될 필요가 없을 수는 있더라도 꼭 따져줘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뭐 표준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하면서 시장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지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데이터 가치 평가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지금 가치 평가 기관이 지금 지정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아마 지난달에 그 올해 최초로 뭐 4개 기관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아까 말씀 주신 이제 키스티도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제 기관만 지정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에 이제 이런 가치 평가 기관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 기반의 뭐 그 금융 활동 같은 것들을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데이터를 일종의 자산으로서 가치를 보장받고 또 양질의 데이터를 연계해서 결합하고 또 이걸 통해서 또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게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정책적인 그 사업들이 좀 계속 구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새롭게 또 데이터도 뭔가 하나의 일종의 재산처럼 여겨질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들이 올 거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경제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뭐 데이터 품질 인증 부분도 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기존에 저희 기관도 그렇고 뭐 나름 어느 정도 그 품질 인증 제도가 좀 시행은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이 법을 통해서 법 기반의 어떤 제도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아까 어느 분께서 잠깐 말씀 주셨는데 이제 공공 쪽에 있는 데이터들은 어떻게 보면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의 관리 주체들이 지금 좀 많이 구분되어 있긴 하나 공공 쪽에서 생산되거나 뭐 유통되는 그런 데이터들도 어떻게 보면 이 산업법은 아니지만 별도 법을 통해서 어떤 품질 인증이라는 그런 제도로 지금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엮여져서 지속적으로 실제로 뭐 어떤 민간이든 공공이든 데이터를 쓰고자 할 때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품질이 갖춰질 수 있도록 좀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고도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잠깐 언급드렸던 그 표준계약서 부분은 사실은 데이터가 뭐 거래도 거래지만 어쨌든 잘 서로 이용을 하려면 일차적으로 나만 쓸 게 아니라 또 이거를 뭐 어떤 폐쇄적인 어떤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게 또 공개가 되는 거, 그리고 공개되는 과정에서 뭐 무료의 공개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상품화돼서 또 어떤 뭐 시장으로 나와주는 그런 데이터들도 분명히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관련된 그뭐 권리관계라든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또 다양한 유형에 따른 여러 가지 방법, 제공 방법이라든지 또 그거에 맞춰서 여러 조건들을 따져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일종의 이제 표준 거래 계약서 형태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비단 저희 데이터 산업법뿐만 아니라 그 산업 데이터 쪽 관련해서 이런 유사한 그런 지원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좀 참고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 데이터 좀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좀 만들어가는 부분들 계속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특히 뭐 데이터 민간의 어떤 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보면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뭐 법 제도 부분이라든지 정책 측면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민간에 특히 이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도 어떤 아까 언급드린 대로 가치 실현을 통해서 데이터 시장의 어떤 생태계로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게끔 하는 여러 그 정부 지원 사업들이라든지 특히 단순히 이제 정부는 뭐 앞장서서 이것들을 뭐 직접적으로 해내기는 어렵겠지만 그것들이 잘 되도록 좀 지원하는 역할들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이제 오늘 주제 상황에서 그 챗GPT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향후에 그 기업들이 이 챗GPT라는 어떤 기술적인 그 혁신적인 어떤 그런 기술 기반으로 뭔가 자체적인 또 다른 뭐 서비스를 만들거나 하는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간 이런 부분을 좀 계속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거가 또 잘 되도록 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정책 사업들 좀 만들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이 좀 됐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뭐 현장에서 지금 데이터 그 기본법과 관련돼서 얼마 고민이 많은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키스트의 황명권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황명권입니다. 그 챗GPT가 나왔을 때 많은 이제 충격을 받으시면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뭐 저의 이제 그 토론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뭐 챗GPT가 번역도 잘하고 뭐 그림 뭐 잘 불러오고 또 소스 코드도 잘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뭐 프로그램은 없어지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잖아요. 저는 원칙적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챗봇이나 이런 애들이 언어를 되게 잘한다고 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해오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을 때 그 기술을 알아야 하는 기술이 하나 더 늘었을 뿐 해야 할 것들은 변하지 않고 꾸준히 발생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토론 뭐 이제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요. AI 모델들을 만들 때 핵심 자원이 되는 학습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이제 시각적인 능력을 갖는 AI 모델을 만들 때는 다양한 이미지 데이터들이 당연히 필요하고 언어를 이해하는 모델을 만들 때는 텍스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품질의 대용량의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근데 이러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학습에 활용하는 데는 저작권과 같은 법적인 문제를 좀 이슈화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의 경우를 보면 생성형 AI 서비스 중에 텍스트를 입력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데 그중에 스테이블 디퓨전 그리고 미드저니 같은 미드저니 같은 업체는 저작권 관련해서 거대한 금액의 소송이 걸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작권이 걸려 있는 이미지의 창작물을 학습에 활용했다는 것인데요. 좋은 성능의 생성형 AI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고품질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거는 약간 불가피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AI 쪽도 얘기를 해보면 GPT 3.5 모델까지는 이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웹페이지, 블로그, 뭐 SNS 도서 등에서 모든 걸 다 이용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고퀄리티 텍스트를 선별해서 학습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GPT-4가 나오면서는 오픈 AI 회사 자체의 어떤 경쟁력 그리고 AI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안정성을 이유로 학습 데이터나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럼 저작권과 관련된 침해 사실이 있냐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는 아무런 대답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미뤄볼 때 전문가들은 웹에 공개되어 있는 오픈 AI가 웹에 공개되어 있는 다양한
많은 고품질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학습에 활용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책임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있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국내 경우는 참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다행이냐면 데이터 활용 규정을 너무 잘 지켜서 저작권 소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예전에 있긴 있었지만 그래서 네이버 하이퍼클로버나 카카오 브레인은 자기의 어떤 서비스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뭐 물론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모두의 말뭉치 같은 고품질 데이터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뭐 웹 뉴스나 블로그, 질의응답, 카페, 외문서 등에서 또한 고품질 텍스트를 선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LG AI 연구원은 이제 전문가 AI인 엑사원이라는 걸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좀 특이하게 그 국내에서 어떤 문서를 찾는 게 아니라 엘세비어 같은 저작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체하고 상용 계약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수집 확보하는 전략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키스티의 경우에도 뭐 과학기술 텍스트, 과학기술에 좀 특화된 기관이다 보니까 이 텍스트에 특화된 코사이 버트나 사이 디버타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 디버타 모델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역량 중에 하나인 그 개체명 인식 분야라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 세계 1등을 한 언어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키스티가 서비스하고 있는 논문이나 특허나 보고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자원들을 이용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그 서비스를 하고 있을 뿐 저작권 이걸 직접 활용하려면 저작권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걔네들을 또 직접 활용하지 못하고 미국에 있는 LNAI 연구소가 있어서 거기서 8,100만 건의 영어 원문을 협력을 받아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국내 연구진들은 학습 데이터 수집 활용 규칙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의 경우에는 약간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해외는 그런 뭐 저작권이나 이런 거를 좀 무시한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 좀 도전을 하는 반면에 국내는 허용된 상황에서 규정을 잘 지키면서 최적의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약간 수렴한다고 해서 수준 차이가 거기서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작권 소송이 없는 한국의 현 상황을 저는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선진국가 같은 혁신적인 AI 모델을 만드는 것에도 약간의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양과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고품질이면서 대량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고품질의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이 AI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AI 연구팀은 이러한 데이터를 어찌됐건 확보하고 활용하는 데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반면에 그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서비스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저작권과 충돌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아이러니하게도 저작권 소송이 가장 활발한 곳은 미국인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 AI 1등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공정 사용의 원칙을 적용을 해가지고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다 하더라도 어느 공정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약간의 변형을 해서 활용하는 것을 좀 관대하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활용된 데이터에서도 약간 좀 허용의 범위를 넓게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인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폐쇄하고 비공개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AI 리더십을 위해서 활용을 장려하고 이로 인해서 저작권료를 받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어떨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어떤 그 공식적인 활용권을 제시함과 동시에 개인들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략권은 일종의 재산을 보호받는 권리인데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권리도 보호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 중 서로 상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공유하고 유통과 관련된 정책과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사례에서 성공적 사례 보면 셔터스톡 그리고 게티 이미지, 모션 엘리멘츠 등 물론 그 사기업이긴 합니다만 제작자들로부터 이미지나 영상을 제공을 받아서 그거를 필요로 한 수요자들에게 되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그 제작자들에게 제공을 하는데요. 이처럼 선순환 체제를 만들고 이런 경우가 데이터 유통 플랫폼의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종택 팀장님께서 발표를 통해 데이터 경제하고 가치 평가에 대해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 이재준 본부장께서도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러한 데이터 공유 유통 플랫폼이 성공을 하려면 일단은 수집하고 저장하고 가공하고 제공의 전 과정이 현재의 쇼핑몰처럼 되게 편리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그리고 이 유통 과정에서 데이터의 가치 평가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과금 체계가 적절하게 잘 형성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AI 리더십을 위해서 데이터 공유 유통 플랫폼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스스로 자부하는 게 있는데 인터넷과 데이터 관련해서 선진국 대열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데이터 기본법도 세계 최초로 우리가 제정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만큼 데이터 공유 유통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동시에 국민 모두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데이터 공유를 문화로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AI 글로벌 리더십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앞으로 그 키스트의 역할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혁신을 위해서는 한 가지 방향만으로 가는 건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규정을 지키고 가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걸 좀 그 뛰어넘는 형태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이 좀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그 패널 분들이 시간을 대체로 잘 지켜주셔가지고 패널에 충분 그 이 패널 분들 얘기할 기회도 앞으로 한 번 더 생길 것 같고요. 또 지금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 또 궁금하신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질의응답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분 손 들고 손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항상 어느 분이 좀 시작하는 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소속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네네, 이름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좀 짧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병현 CTO님한테 좀 질문이 있는데요. 80년대 후반 혹시 드라마에 성함과, 네, 서강대학교 최은호 교수입니다. 예, 그 80년대 말 드라마 중에 전격 제트 작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자기의 스마트워치에 대고 키트 일리 와줘 라고 해서 그 당시에도 스마트워치의 음성 인식이 인증돼서 주인공만 자기의 자율주행차를 불러냈거든요. 또 운전 중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챗GPT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의논하면 거기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챗GPT의 발전 방향은 AI 개인 비서고 유료화될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질문한 거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목소리만 또 그리고 같은 차량에서 뭐 가족이 5명이든 이용자가 5명이면 각자의 음성이나 뭔가에 등록해서 아빠가 물어본 거를 엄마한테 얘기 안 해주고 엄마가 물어본 거를 또 아빠한테 얘기 안 하면 되겠죠. 지금 기존의 삼성전자 빅스비나 시리하고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빅스비한테 물어보면 다른 사람이 물어본 걸 알려줍니다. 근데 시리는 주인의 말만 듣게 돼 있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챗GPT를 하면서 유료 개인화 비서라는 거를 얘기를 안 하셔서 저기 반병현 CTO님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유료가 되면 어떻게 될지 그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분 그 먼저 질문을 듣고 예, 그 답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정보기술단에서 데이터 가치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조홍규라고 합니다. 데이터 가치 평가 쪽에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다행히 그 전문가분들께서 나오셔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에 제가 K데이터를 방문을 해서 실무자에게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을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그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부분하고 거의 뭐 같은 맥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데이터 가치 평가 쪽을 담당을 하면서 굉장히 그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기술 가치 평가는 지금 산자부 소속이고 데이터 가치 평가는 지금 과기부에서 지금 담당을 하는데 명확하게 소관 부서가 다르다 그러면은 기술 가치 평가와 기술 가치와 데이터 가치는 이제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기술 가치 쪽의 그 범주 안에 신지식 재산권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가치는 소관 부서가 이제 다른 상황에서 별도로 이렇게 데이터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구분하기가 좀 제 기준에서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께 여쭤보니까 자기 이제 K데이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는 로 데이터를 그러니까 순수하게 원천 데이터를 데이터라고 보고
기술 가치에서 보는 데이터베이스는 그 로 데이터를 베이스화한 것, 이것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이렇게 이제 저한테는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K데이터에서 굉장히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거기 그렇게 이제 구분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K데이터에서 데이터 바우처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평가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실제로 거기 데이터 바우처에 올라와 있는 공급업자의 그 데이터 가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어넣어서 가격이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은 그 데이터 건수별로 얼마씩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그냥 정해져서 가격을 지금 올려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이종택 박사님께는 지금 키스티가 기술가치평가기관과 데이터가치평가기관 두 개 이제 다 지금 하고 계시는데, 데이터가치평가 쪽에 아까 아마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적이 있다 그러면은 기술가치평가의 방법론과 데이터가치평가 쪽의 방법론에서 새로운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현장 목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 계시면. 네, 이쪽으로 마이크 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스티의 박찬열이라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아까 저작권 얘기도 나오고 그랬지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잘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이제 해주셨는데, 잘 활용하면 할수록 이게 기업 보안이라든가 어쩌면 국가 보안, 안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현재 어떤 종류의 정책적, 기술적 또는 뭐 다양한 방안들을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어떤 것들이 있고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런 것들이 균형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상 뭐 꼭 또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 계시지 않으면 그 플로우 질의 응답은 이 정도로 일단 그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패널 토론을 포함해 가지고 그 플로우 질문까지 포함해서 발제하신 세 분께 일단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반 CTO님. 네, 일단 제가 일정상 이 포럼이 제 시간에 끝나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해지다 보니까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교육계에서 챗GPT 관련해서 하셔야 될 역할은 촉진자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역량 향상이라는 그 교육자의 주된 의무에서 분명히 GPT 같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사람과 그러지 못할 사람이 계층이 나뉠 텐데, 그 하위 부분에 있는 분들이 사회에 나가셨을 때 1인분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키워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런 음성비서 무료화될 겁니다. 왜냐? 하드웨어의 판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삼성이 빅3를 인수해서 무료로 탑재시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리에 대응하지 않으면 갤럭시가 안 팔리니까요. 결과적으로 대기업 하드웨어 기업 입장에서 그런 AI 솔루션을 반드시 무료화시킬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 교수님. 네, 많은 논의와 질문이 있어서, 일단 아까 말씀한 그 데이터 정보 보호 프라이버시는 우리가 그걸 오픈 AI한테 기대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잘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그거보다 저는 이제 데이터 측면에서 아까 뭐 사실 챗GPT 또는 거대 언어 모델이 당연히 안 좋은 점 고려할 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데이터 광우, 데이터 유전자 변형, 데이터 광우병, 광우병이 소가 다시 소를 먹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지금까지는 챗GPT가 학습한 데이터가 다 이미
챗GPT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였다면 이제부터 지금 챗GPT가 학습하는 데이터는 우리가 두는 질문 또 우리가 프롬프트를 하는 그런 걸로 다시 학습을 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데이터를 다시 먹고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데이터 유전자까지는 아니면 데이터 변형이 될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사실 키스티 같은 것이 굉장히 좀 더 어떤 그 주의를 해서 좀 뭔가 연구와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연구 개발 측면에서는 분명히 챗GPT라는 또는 거대 모델이 그 글로벌 자본이 갖고 있는 것이 분명히 좋은 역할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연구 개발을 하는 곳이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더욱더 정부의 R&D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챗GPT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쪽만 해라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하던 거 계속해서 유지하고 더 발전을 시켜야지 이거에 의해서 바뀐다면은 결국 연구개발 능력은 더더욱 미국과 이런 곳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또 이게 어려운 점들이 있죠. 일단 뭐 비슷한 거 하는 데는 어렵고 또 하나는 뭐 반도체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사실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많이들 이제 하시는데 학습을용으로 하는 거는 대부분 지금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데 다들 이제 이 트랜스포머로 가다 보니 굳이 우리가 학습하지 않아도 되고 대형 언어 모델에 그냥 쓰면 되고 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곳이 아닌 이상 그쪽이 아닌 이상 학습용으로 할 때는 엔비디아 빼고는 수요가 더 어떻게 보면 줄어들 수도 있는 반도체. 그래서 점점 더 추론, 인퍼런스 쪽으로 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결국 비즈니스 쪽에서는 일단은 첫 번째는 초거대 언어 모델만이 다는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곳에서 특화되는 분야가 있고 거기서 오히려 더 기회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크게는 이제 이쪽 언어 모델 쪽에서는 저는 큰 이제 챗 GPT의 좋은 점은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사실 얘기를 못했는데 거대한 운동장이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판이 없었어요. 판이 없어서 동네 운동장에서 그냥 이렇게 조기축구하는 것처럼 스타트업들이 이제 사업을 하고 연구를 하고 했지만 이제는 거대한 플랫폼 이 생겨서 손흥민이 K리그에서만 하면은 손흥민이 안 됐을 것처럼 EPL에 갔기 때문에 이제는 EPL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스타트업 인공지능 기업들이 이제는 더 큰 판에서 놀 수 있는 사업할 수 있는 그런 판이 생겨서 저는 굉장히 그거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의 긍정적인 점은 대중이 인공지능의 효과를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의 가치를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굉장히 저는 큰 순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팔려고 해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 가치를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이런 걸 하는구나. 우리한테 실생활을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인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인공지능의 사업화 입장에서는 더 좋은 그러한 대중인식 변화가 좋은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질문 주신 학교에서 현장에서의 교육과정 어렵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학교에 있지만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과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초중고 또는 대학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냐라는 데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아까 제가 잠깐 제 양력을 소개할 때 투싼 AI 스쿨이라는 곳에 어떤 인공지능의 대중화, 대중 활용화 저는 좀 이런 다른 말로 챗 GPT 리터러시 또는 AI 리터러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기존의 어떤 교육 과정에도 흡수될 수 있고 포함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팀장님. 질문이 두 가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일단 저희 기관의 금융업으로의 전환은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가치평가와 금융업 관련한 일은 신용보증기금이나 이제 기술보증기금에서 주로 하는 현재 업무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치평가의 평가자 입장으로서는 은행 같은 이제 금융권에서 투자나 담보대출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저희가 이제 협업하에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업무는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기관에서 데이터를 사거나 혹은 저희가 판매하거나 이런 경우에 적절한 가치 평가를 통해서 이 가격이 합리적으로 구매가
있다든지 아니면 판매가 됐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검증 절차 혹은 사전 절차로 요 가치평가 내용은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사실 좀 좀 전문적인 가치평가 기존의 기술가치평가의 큰 로직 안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특히나 데이터는 특허나 이런 것과 다르게 지금 권리적인 얘기 저희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뭐 잔존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수명을 잡는 게 애매하고 기본적으로 혹자는 2, 3년이 지나면 데이터는 가치가 20-30%밖에 안 남는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수명이 2, 3년을 못 간다는 얘기라고도 변환해서 설명할 수 있어서 관련한 수명이 대표적으로 기존의 기술이나 IP랑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드렸던 아까 8가지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들도 다르고 아까 평가 대상이 이제 러 데이터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러 데이터를 평가 대상으로 잡을 경우에 사업화되는 데까지 가공되는 과정,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발라내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럼 그 부분을 몇 프로로 발라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르게 다각적으로 분석돼야 되는 IP 가치 평가군 기술 가치 평가랑 좀 다르게 접근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로직은 비슷할지라도 데이터의 특성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있다라고 그 정도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시간이 충분해서 다시 한번 패널에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가다 보니까 시간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저는 뭐 약간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습니다. 근데 굉장히 역설적으로도 보면 구글이 갖는 AI 독점을 막기 위해서 실제로 만든 오픈 AI, 뭐 샘 알트만이라든지 일론 머스크 등이 참여해서 실제로 준비한 이 오픈 AI가 챗 GPT를 통해서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건 또 다른 굉장한 저는 역설적인 부분이고 또 우리의 경우는 부정할 수 없다면 절개해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통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세계 지금 타 국가들도 뭐 유럽이나 일본 특히 데이터를 제5 생산 요소로 보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도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도 앞으로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뭐 저희 데이터 기술 경제 포럼에서 이 주제를 처음 잡았습니다만은 아마 이건 이래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진행되는 모습들, 뭐 다른 외국의 어떤 변화 모습들, 비즈니스 쪽에 어떻게 생태계 변하는지 아마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좀 어느 정도 정리되면 다시 한번 이 챗 GPT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우리의 생태계 부분 이런 주제로 포럼에 한 번 더 개최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런 논의들이 모여지면 궁극적으로 아마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여기에 많은 인풋을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동안 네? 질문 간단히. 질문 간단하게 예. 아까 사실 키스트에서 아까 잠깐 기술과 데이터 쪽은 좀 설명을 드려서 그 부분은 사실 뭐 소관부처 이걸 말씀 주셨는데 아마도 저희가 기술 부분과 데이터는 어쨌든 뗄래야 수는 없지만 또 이 데이터가 구분된 이유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향후에 아마 시장에서 그 부분이 어디로 가야 돼라고 했을 때는 좀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정책을 제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두 가지가 완전 다른 길은 아니고 연계돼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뭐 사실 소관부처는 다르지만 연계를 해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바우처를 아까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가치와 가격은 굉장히 다른 문제여서 저희가 사실 바우처는 이미 정해진 가격으로 공급자가 공급을 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지만 다만 아까 가치 평가를 좀 활성화하자라는 취지에서는 공급자들이 공급하는 그 데이터들에 대한 가치 평가를 어느 정도는 좀 지원해 볼까 이런 고민은 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바우처를 꼭 해야 되는 뭐 바우처를 통해서 공급을 하려고 하는 모든 데이터를 지금 대상으로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시범적인 아마 좀 진행을 해보고 또 이 가치가 결국 또 가격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계속 좀 그 흐름들은 봐야 되는 터라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좀 하는 과정에서 조금 별건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좀 생각드리고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KST의 우리 김재수 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또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시 이런 준비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늦게까지 이 그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